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제가 사랑꾼이라고 해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요, 사랑이 묻고 인문학에 답하다입니다. 지은이 정지우, 포르체에서 펴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인문학적인 시선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죠?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경험, 문화, 예술, 역사들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법론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자연과학처럼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인간의 내면적인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쿠, 이 주제가 또 이 복잡하다고 유명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살면서 사랑, 이것만큼 인류가 이해하고자 애쓰는 분야가 또 있을까 싶지 않으십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것만큼은 알겠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과 아픔, 열정과 신뢰, 감정적인 안정과 불안정 모두를 제공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변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성적인 사랑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에 대한 표현이고요. 정신적인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 우정의 사랑은 상호적인 신뢰와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죠. 가족에 대한 사랑은 상호적인 책임과 애정에 의해서 유지되곤 합니다. 정지우 작가는 이 책에서 다양한 각도의 사유를 통해서 사랑을 정의하려고 하더라고요. 자, 사랑이란 감정 그 이상의 무엇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는 수많은 작품과 매체가 있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고요? 사랑이 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책은요, 여러 작가와 학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미지의 무엇을 향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은 사람도, 내 사랑에 의심이 싹트고 있는 사람도, 단순히 사랑을 알고 싶은 사람도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을 띠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유행가의 어떤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고찰은 절대로 헛된 노력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자, 그럼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게 하는 사랑.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 누군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누군가는 용기 있는 사람, 누군가는 똑똑하거나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등 몇 가지 규정들이 곧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 그러한 규정은 타인의 인준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만 아무리 나는 똑똑하고 용기 있다고 선언하더라도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확인해줄 증거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는 타인이 곧 그 증거가 된다. 사회에서 사회적 동물로 살아간다는 건 늘 그런 타인들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일이다. 스스로 능력 있거나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도 된다. 가령 좋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동료들과 관계가 좋아 칭찬을 듣는다든지, 용감한 투자로 큰 성과를 얻었다든지 하는 외적 기준들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문제는 사랑을 하면 이러한 기준들이 급격히 뒤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 즉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속성들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반영에 의해서 의미를 가진다. 회사에서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 평가받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겁쟁이로 본다면 더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은 그 이전까지 없던 기준을 이 세상에 끌고 들어온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기준이다. 대개 처음 사랑을 하는 연인은 새로운 기준의 등장에 혼란을 경험한다. 지금껏 나는 부모와 친구 관계, 학교에서의 평가 기준 등에 의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 첫사랑이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착한 자식인 사람이 갑자기 애인에게 나쁜 남자가 되기도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진지한 역할을 도맡았던 사람이 애인에게는 엉뚱하고 귀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성이 가장 중요한 나의 핵심이 된다. 그렇기에 사랑에 빠져드는 일이란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깨닫는 일이기도 하다. 나에게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자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어제까지 나는 겁쟁이였지만 누군가와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대담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본인을 더 대담한 자로 만들 수 있다. 나를 대담하다고 보는 사람이 곁에 있고 그 시선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 정의되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우리 시대의 사랑이란 대체로 이미 성격이나 능력, 조건이나 성향을 모두 갖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소유하며 사는 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무엇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랑이란 어떤 성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 앞에서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그렇게 사랑을 통해 우리 존재가 유동적이라는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나아가 삶을 하나의 창조 과정으로 보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을 삶의 한가운데에 놓게 된다. 성장하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지 고민하는 과정이 존재의 시작이었다. 다 자란 후에는 인생의 여정에서 또 다른 새로이 사랑의 존재를 만나 다시 나라는 존재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다시 삶을 시작한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누구이고 싶은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보다 사랑을 사랑하는 이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저 사람과 너무나 함께 있고 싶고, 저 사람이 여전히 좋고, 과거의 추억들이 마구 터져나온다. 이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헤어지지 말자고, 계속 사랑하자고, 함께 데이트하고 같이 있고 곁에서 삶을 다시 만들자고 애원한다. 그런 복잡한 심경 안에서 드는 생각은 나보다 상대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만이 당신을 제대로 알고 당신을 특별하게 볼 줄 안다. 나만큼 특별하게 당신을 사랑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와 헤어지면 안 된다는 무언의 확신이 생긴다. 상당히 묘한 순간이다. 그 순간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당신에 대해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당신이 내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특별한 시선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나는 당신에 대한 특별한 시선, 즉 특별한 욕망을 지녔다. 지금껏 많은 사람과 소개팅도 하고 썸도 타며 만났지만 당신만큼 나에게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은 당신의 특별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 욕망이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특별함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 나는 이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큰둥할 수 있다.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반대하기도 한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지닌 사람, 쉽게 말해 인기 있는 사람이 내 연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연인에 대한 나만의 지식이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남들이 볼 때에는 그저 성격 좋고 스펙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상처나 이상한 습관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한다. 남들이 모르거나 욕망하지 않는 어떤 특이하고 사적인 지점 때문에 나는 그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그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이 나와 당신만이 맺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와 내 욕망이 맺는 관계이기도 하다. 나는 내 욕망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특별한 욕망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특별한 욕망이 주는 삶의 활기, 인생에서 무언가에 몰입하는 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힘까지 우리에게는 삶의 생기로 가득 채우는 이 욕망이 필요하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밤잠 이루지 못해도 그에게 달려갈 힘이 있다. 상사가 주는 모욕도 웃어넘길 수 있는 내면의 무언가가 생긴다. 어느 순간 당신은 내 안에 이 욕망을 존재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야만 내가 삶을 더 안정적이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욕망이 곧 나라는 사람과 내 삶의 특별함을 확증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은 때론 삶 전체를 잃는 일이다. 이별 이후 그 무엇에도 의욕이 없다. 이 삶은 빛나지 않으며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다. 우리는 거식증 환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한다. 삶이 끝나버렸다는 감각은 더 이상 욕망할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별은 나의 가장 특별하고도 소중한 욕망을 잃는 상실이다. 당신은 나를 위해 돌아와야 한다. 당신을 욕망하며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돌아와야 한다. 혹은 나에게는 다른 사랑이 필요하다. 다른 특별한 욕망으로 다시 내 삶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속에서 다름 아닌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의 이러한 속성을 나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만약 서로에게 그토록 사랑이 소중하다면
두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어쩌면 각자를 위해 서로가 필요한 셈이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의 욕망을 사랑하기도 한다. 너 또한 그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사랑의 역동성을 받아들이다. 사랑이 관계에 진입한 이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는 끝없는 교환이 일어난다. 서로의 역할은 고정될 수 없고 계속하여 달라진다. 때로는 내가 당신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반대로 당신이 내게 의지하기도 한다. 어린아이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나 어른스러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진다. 마치 우리 안에서 무수한 자아가 있듯이 말이다. 관계의 초기에는 이런 교환이 낯설고 이상하다. 나는 어른스러운 그에게 반했는데 그가 아이처럼 울고 있다. 혹은 알고 봤더니 그에게도 너무 유치한 점이 여럿 있다. 그가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래서 교감하기 좋아서 그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에게도 거칠고 투박한 면이 적지 않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인간은 소설이나 만화 캐릭터처럼 단면적이지 않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에 따라 상대의 어린아이가 되거나 부모가 된다. 어느 때는 조언을 구하는 제자가 되었다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는 스승이 된다. 사랑이란 내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감정이라기보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받는 역동성 자체일지도 모른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한 관계의 역동성 속으로 들어서는 일이다. 관계의 역동성이 주는 아름다움,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한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는 때가 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 언제나 리더이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했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죽음이나 질병같이 예기치 못한 비극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울고 싶은 순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 스스로를 늘 리더라고 믿었지만 그러한 순간에는 한없이 유약한 새끼 고양이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겨서 울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게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사랑에 진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알던 대로만 모든 게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사랑 속에서 우리는 가장 다양한 사람이 되며 가장 다양한 관계를 경험한다. 나는 이제 고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의 길을 따르는 사람, 사랑이 내게 부여하는 온갖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렇게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 사랑은 기준을 바꾸고 범주를 부수며 우리의 자아가 다양하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의 역할이나 모습에만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다가간다. 우리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다. 사랑의 길이란 그 변화를 마주하는 길이다.
사랑, 세상의 모든 관계. 사랑하는 사이는 항상 서로를 다정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며 헌신적으로 서로를 위해야 할 것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 대다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직장 동료에게 하지 않을 무례를 서로에게 범하기도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삐지기도 하며 눈치껏 내 상태를 알아주지 못하면 짜증을 낸다. 어리광 부리거나 칭얼대고 깊이 의존하며 내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볼 때 되게 무례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당신이 나한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때때로 그런 일들이 허용된다. 달리 말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간혹 유소년기의 아이가 된다. 마치 밥을 달라고 조르거나 내 마음을 알아달라며 떼를 쓰는 아이처럼 말이다. 이를 퇴행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퇴행이 허용되는 거의 유일한 상대방이기도 하다. 우리는 유아기 이후에 사랑을 통해 다시 부모와 꽃같은 존재를 얻을 수 있다.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부모가 되길 바라고 자기는 아이가 되고 싶어 한다. 그냥 울적한 걸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상대가 달래주길 바란다. 힘들다고, 보고 싶다고 울면 상대가 얼른 내게 달려와 주길 바란다. 그 모든 게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는 일인 셈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퇴행 현상은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허용할 수도 없다. 그 누구도 기저귀 찬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린 상대를 완벽하게 돌봐줄 수 없다. 반대로 어린 시절로 이따금 돌아가는 일을 항상 배격하며 타박한다면 사랑 자체가 지닌 여러 매력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가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잠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심한 채 상대방에게 기대고 싶다. 가끔은 아이처럼 펑펑 울고 싶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며 받아들이는 일 또한 사랑의 몫이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때론 내가 아이가 되지만 때론 당신이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성숙한 어른으로서 서로를 동료처럼 여기는 삶의 동지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서로의 엄마나 아빠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러한 역할의 역동성이 끝없이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곧 사랑의 모습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역동성을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고유하고 가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의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는 모든 역할이 오간다는 점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작고 협소한 관계이지만 그 깊이가 가장 광대한 관계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안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있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다.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되어 또 다른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셈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는 시절, 우리는 때로 묘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나와 무관한 일로 상대방이 아픔을 느낄 때
이상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가령 상대방이 취업을 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나와 무관하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빠져든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깊이 연민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나와 무관한 아픔에 빠져든 그 사실이 아프다.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는 누구나 겪을 법한 그런 사랑의 순간, 우리는 상대와의 거리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곧 너이고 너는 곧 나다. 나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나의 꿈은 너의 꿈이고 너의 희망은 나의 희망이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강렬하게 동일시되려는 욕망을 느끼지만 상대의 감정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 순간 완전한 동일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같아지길 바라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특히 상대가 자기만의 이유로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상대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 많은 사랑이 그러한 거리감에서 어색함을 느끼다가 무너지기도 한다. 한 명이 자기만의 고통에 고도로 몰입할 때 상대방은 그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지만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낀다. 특히 그 고통이 깊어질수록 상대와의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가 자신의 고통에 깊이 빠져들 때 사랑, 우리의 관계 자체는 그에게서 밀려나 후순위가 된다. 그러나 인생에 저마다의 고통, 어려움, 힘겨움이 없을 수는 없다. 아무리 상대를 사랑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일어난 고통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에 최선을 다하되 사랑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계속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랑하는 둘인 동시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 각자의 삶에는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긴 마련이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봐주지 않음에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곁에서 가만히 거리를 두고 단지 위로가 필요할 때 매만져줄 필요는 있다. 롤랑 바르트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한다.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동시에 나와 그가 개별의 사람이고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는 거리감을 쌓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를 통해 우리는 아주 다정하면서도 통제된 애정이 넘쳐 흐르면서도 예의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드러운 사랑을 할 수 있다. 때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깊이 동일시되어 자식과의 분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이야기도 적지 않다. 자식도 성장하며 자기만의 사랑, 꿈, 고통을 알고 부모가 모르는 비밀과 독립된 삶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역시 우리는 사랑에서 필요한 거리감을 쌓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되 압박하지 않고 당신만의 고통과 삶을 허락하면서 우리는 단단한 거리감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혀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달려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